수도 있어. 영상에서 봤어 이러면서. 이쪽으로 좀 이동해. 너 때문에 많이 가려지더라. 이쪽. 일단 여기까지 적당히. 완전 가방이란다. 완전 쓴 웃음을 지으네요. 지질 구조부터? 네. 복습한다. 일단 지질 구조,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 구조랑 지층 생성 순서 봤는데 지질 구조에서는 크게 6가지,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관이, 포획 6가지 있었죠. 여기서 어떤 게 중요했냐면 일단 형성 과정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구조 있는 것들은 구조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종류, 이렇게 3개가 핵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습곡부터 먼저 해볼게. 습곡은 일단 어떤 힘을 받아서 생성된 애들이죠? 횡압력을 받아서 생긴 지층이 휘어진 애들을 습곡이라고 얘기했었죠. 습곡의 구조. 이거 가져올까? 정습곡을 가져올까? 일단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습곡 구조, 일단 배사와 향사를 알아야 되는데 위로 튀어나온 부분 배사, 안으로 들어간 부분 향사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습곡축이랑 습곡축면 2가지 또 배웠었어. 여기가 뭐야? 습곡축이고, 그리고 얘를 썰면 습곡축면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배사가 있는 쪽에 있는 습곡축이니까 얘는 배사축, 얘는 향사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를 썰면 배사축면, 여기를 썰면 향사축면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여기를 썰었을 때 이 양 사이드 부분 있잖아. 여기 습곡축을 기준으로 양 옆 부분, 여기를 습곡의 날개라고 불러. 날개. 습곡의 날개. 습곡의 날개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습곡 구조는 뭐 별거 없다는 것. 별거 없지? 근데 습곡 같은 경우는 습곡 축면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3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습곡 축면이 바로 서 있으면 정습곡, 경사져 있으면 경사습곡. 아까 방금 얘처럼, 아까 내가 세워서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얘는 거의 누워있는 애들이니까 횡화습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까지. 두 번째는 단층.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상태로 상대적인 이동이 있을 때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층 같은 경우는 단층을 만들어내는 힘이 3가지가 있어. 무슨 힘, 무슨 힘, 무슨 힘? 장력, 횡압력, 전단력. 3가지의 힘이 있다. 요거랑 단층의 종류 3가지는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정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이, 즉 상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면 위를 덮고 있는 애들을 상반이라고 얘기했었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무슨 단층? 정단층. 올라가 있으면 역단층. 정단층은 무슨 힘 받아서? 장력 받아서. 역단층은 횡압력 받아서 형성된 애들. 나머지 한 마리 있지. 연직 방향으로의 이동은 없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적으로 어긋나 있는 이런 단층을 무슨 단층?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하고, 얘는 무슨 힘을 받아서 형성된 애들? 전단력을 받아서 형성됐다라는 것까지. 잘하네. 전리. 전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균열이 가 있는, 지층이나 암석에 균열이 가 있을 때 이 틈이나 균열 자체를 전리라고 부르는데 그냥 너무 웃겨. 너네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웃겨. 어째서 뭐가 대체? 아니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서 그 담긴 모습을 내가 볼 모습이 또 웃긴 거야. 아니 원래 나 의식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의식을 하게 되네, 이 얘기를 보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리 같은 경우는 틈이나 균열 자체를 전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적인 이동이 없을 때를, 거의 없을 때를 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전리의 종류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던 거 2가지 있었어. 화성암에서 봤던 전리 2개. 화산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전리는 주상전리. 주상전리는 어떻게 생겼어?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수축으로 인해서 이런 전리가 생겼다, 주상전리가 생겼다 그랬고, 반면에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전리, 판상전리. 판상전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겼죠? 압력 감소에 의한 부피 팽창, 그쵸? 뭐 융기라든지 이런 과정이 일어나서 위에 부분이 침식,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이게 돼서 드러나게 되면 갑자기 위에서 누르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압력 감소에 의해서 팽창함과 동시에 이런 판상전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정합으로 가서, 부정합이 제일 재밌었지? 부정합의 종류 3가지.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얘네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평행부정합이 생성되는 과정. 일단 기본적으로 퇴적되고 그 다음 오랜 시간 간격이 있으려면 침강이야 윤기야? 윤기 먼저 했다가 그 다음 그치 물 밖으로 드러나면 풍화침식 받아서 다시 침강하고 그 위에 퇴적이 되면 부정하면 한계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경사부정합은 어떻게 생겨?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퇴적되고 그 다음 그치 습곡작용에 의해서 그치 지층이 융기가 되면 거기서 이제 경사가 지게 되면서 융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습곡산맥을 만들게 되겠지. 그러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융기된 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나. 그럼 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다시 어떻게 돼? 풍화침식되고 그 다음 다시 침강이 일어나서 그 위에 새로운 퇴적지층이 쌓이면 경사부정한 면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난정합은 뭐였어? 부정한 면 아래쪽에 관입한 화성암이나 혹은 변성암이 있을 때를 난정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우찬 알고 있어? 기억나? 아 기억 못했지. 그래서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성작용이나 관입작용을 받기 위해서 생각보다 다른 부정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난정합이 생기는 과정 일단 퇴적됐다. 물 아래에서 퇴적됐다가 그 다음 관입이나 혹은 변성작용을 받고 그 이후에 융기하고 똑같이 풍화침식 받아서 깎인 다음에 다시 침강해서 그 위에 퇴적되면 이때 난정합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질문 그때도 했지만 길 가다가 부정한 면 2개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최소 융기 횟수는 총 몇 번인가? 3번이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융기가 일어나야지만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침강 횟수는 최소 2번. 부정한 면 개수와 침강 횟수는 동일하고 융기 횟수만 부정한 면 개수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관입과 포획. 관입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관입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것이 굳어지면 관입암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여기서 이제 지층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오면 얘들을 뭐라고 불렀게? 암맥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지층에 나란하게 이 관입이 일어나게 되면 관입암상이라고 불렀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포획. 포획이라는 것은 관입이 되면서 주변에 기존에 생성돼 있던 지층의 조각을 가지고 오는 것을 포획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획암과 관입암의 나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했었죠. 포획암이라고 하는 것은 관입암보다 나이가 항상 많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이었다. 그 다음 이제 쉬운 거 지층 생성 순서. 내가 이제 여기 영상에서 혹시나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해지면 누군가 볼 수도 있으니까 수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층의 생성 순서 중에서 지사학의 법칙을 기반으로 일단 지층 생성 순서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지사학의 법칙을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된다. 지사학의 법칙 5가지. 뭐뭐뭐뭐뭐 수지, 관, 부, 동.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봐봐 안 까먹는다니까. 너네가 항상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도 너네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니까. 수지, 관, 부, 동. 수, 수평, 퇴적의 법칙. 지, 지층 노증의 법칙. 관, 관입의 법칙. 부, 부정의 법칙. 동, 동물군, 천위의 법칙. 이렇게 총 5가지를 배웠다. 그래서 이런 지사학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층을 대비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지층들의 나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지층 대비는 2가지로 할 수 있었어. 뭐에 의한 대비랑 뭐에 의한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2개가 있었어.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키층, 열세층, 건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키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층 어떤 것들이 있게? 응해암층 혹은 석회암층 또는 석탄층 이런 것들이 키층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화석에 의한 대비는 말 그대로 그냥 화석을 보고서 이게 어느 시대 생물인가라는 걸 판단하고서 나이를 비교하는 것이 화석에 의한 대비였죠. 그래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층들에서 상대적인 나이를 비교하는 것을 상대 연령, 누가 먼저 생겼고 누가 나중에 생겼는가를 비교하는 것을 상대 연령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음. 다 기억나지? 네. 텐션 올려 빨리. 텐션 올려. 와. 너무 약간 인도적이에요. 그치 우리 지금 다 의식하고 있다니까.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볼 때는 의식을 안 했는데 갑자기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너무 의식하고 있어. 나도 지금 너무 의식 중이야. 왜 이러는 거지? 정신 차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일단 지층의 나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상대적인 나이를 비교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이 지층을 딱 봤을 때 얘가 정확하게 언제 생긴 애들인가, 얼마나 오래된 애들인가 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이제 지층의 나이 중 절대 연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연령과 관련돼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까지 보면 지층의 나이는 끝나고 시간이 되면 요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 근데 사실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은 진짜 그냥 생 암기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요거는 혹시나 시간이 안 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열심히 외우는 것으로. 알겠지? 그리고 이거 끝내고 전체적인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너 원래 안 이러잖아. 일단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는 것처럼 암석의 생성 시기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 그치? 생성 시기나 지질학적 사건 발생 시기를 완전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절대 연령을 알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나이를 알면 그 전에 상대 연령 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적은지만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 정확한 수치를 알게 되면 그런 상대 연령뿐만 아니라 경과한 시간까지 완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절대 연령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방사성 동위 원소 뭔지 이제 다 같이 읽어줘. 시작.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여 안정한 원소로 변해가는 동위원소.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핵이 굉장히 불안정한 애들인데 얘들은 이제 안정한 상태로 변하고자 하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을 막 방출을 하면서 점점 안정한 상태로 붕괴해가는 애들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이 얘들의 붕괴 속도가 굉장히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붕괴 속도, 이 주기만 알게 되면 얘들의 나이가 얼마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해서 기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함량의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감기?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라서 반감기라고 얘기를 해. 이때 모원소라고 하는 것은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방사성 동위원소, 불안정했던 애들 있지? 걔네가 모원소라고 부르고요. 어미모자를 써서. 그리고 얘가 붕괴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소를 아들 자자를 써서 자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붕괴해서 생성되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얘기한다. 다시 기존에 있던 원소 뭐라고 한다고? 모원소. 이게 붕괴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자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잘 나타나는데 실제로 여기서 모원소가 몇 프로가 됐을 때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딱 50%가 됐을 때를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모원소가 50%가 된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100%에서 50%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자원소도 몇 프로? 50%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모원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감소하다가 딱 50%가 되는 요 지점에 걸린 시간, 요 시간을, 여긴 시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딱 요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반감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원소는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모원소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어쨌든 모원소가 붕괴해서 자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원소랑 자원소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몇 프로? 100%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그림도 가져왔죠. 이건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인데, 그럼 생각해봐. 반감기가 한 번 지났어. 그러면 모원소가 몇 분의 몇이 됐다는 거야? 2분의 1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자원소도 2분의 1이다. 그러면 반감기가 두 번 지났대. 그러면 모원소는 몇 분의 몇이 돼?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원소는 4분의 3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2분의 1의 n승을 해주게 되면 모원소의 함량을 알 수가 있다. 모원소의 남은 이제 비율을 우리가 따져 묻는다면 반감기를 몇 번 거쳤는지, 반감기 2분의 1에서 반감기를 거친 횟수,
해주면 이게 무원소의 남은 양이다.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무원소의 무원소 잔량? 잔량? 그냥 남아있는 무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원소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무원소와 자원소의 비율 그리고 반감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생성 시기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볼게. 만약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1억 년이야. 반감기가 1억 년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무원소가 몇 분의 몇이 되는데? 2분의 1이 되는데 1억 년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근데 얘를 봤는데 얘가 기존의 함량의 8분의 1만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무원소가 지금 몇 억 년을 붕괴를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치, 3억 년을 거쳐서 8분의 1을 이뤘다. 8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승이에요? 3승이기 때문에 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반감기를 거친 횟수가 바로 위에 있는 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3번의 반감기를 거쳤는데 한 번의 반감기당 1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3에서 총 몇 억 년? 3억 년이 경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원소에 따라 아까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연령 t는 반감기 경과 횟수 곱하기 반감기를 해주게 되면 그 암석 혹은 지층의 절대 연령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좀 이걸 유도하는 과정이긴 한데 이거 나중에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너네가 한번 직접 유도해봐. 알겠지? 같이 해? 지금요? 그치.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때 요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참고로 내가 아는 거 자랑하려고 그냥 잠깐 가져온 거야.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거 알겠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절대 연령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완전 모든 함수에는 적용이 불가능해. 왜 그렇게? 야, 퇴적암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 퇴적물이라고 얘기했었지? 퇴적물? 퇴적물이 퇴적물이 뭐야? 퇴적물 그치? 그때 내가 돌 쪼가리라고 표현했는데 기억나? 그치? 돌들이 여러 가지로 풍화되거나 침식돼서 만들어진 그 쪼가리들도 다 퇴적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퇴적암을 구성하는 그 쪼가리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 이곳저곳에서 전부 다 와서 합쳐진 애들이 바로 퇴적암이 되는 것일 텐데 그 애들이 이 딱 퇴적암이 굳어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각각의 그 입자마다 그 나이가 다 다른데? 모르겠지. 그런 것처럼 실제로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시기에 생성된 퇴적물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퇴적암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네들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막 붕괴를 하다가 변성을 빡 받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 이후로 초기화가 돼. 변성받는 순간부터. 그래서 물론 변성암으로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변성되기 전에부터의 나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변성된 딱 그 시점부터 리셋됐기 때문에 변성된 시점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화성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성암이 생성될 당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웬만해서 너네가 문제를 보게 되면 다 화성암을 기반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 암석이 이제 생성된 이후에 추가적인 무원소의 출입이라든지 혹은 자원소의 출입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만 완전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쉬운 거죠. 세 번째는 암석 생성 당시에 자원소 입자가 존재하면 안 돼. 이것도 약간 위에랑 거의 비슷한 이제 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아예 무원소 100%인 상태에서 붕괴해서 자원소가 이만큼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에 이 만들어진 자원소가 처음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어. 그럼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절대 연령을 구해야 한다라는 그냥 교양스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또 나는 어릴 때 너무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예전에 어떤
뭐 학평이었는지 어떤 문제에서 이게 나왔었어. 얘 반감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한 번 물어본 이래는 어쨌든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기본적인 예 정도는 외우자라고 해서 5730년 정도는 같이 외우고 있거든.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거는 굳이 없지만 지금 보게 되면 238 우라늄 같은 경우는 납 206 납으로 붕괴가 되고요. 얘의 반감기는 45억 년 정도. 엄청나게 길다고 볼 수가 있겠지. 얘보다 긴 게 지금 492억 년도 있어. 루비디움 스트론튬 492억 년. 얘네 같은 경우도 141억 년. 엄청 길죠. 내가 뒤에도 지금 아마 페이지에 나와 있을 텐데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이 반감기가 너무너무 길면 실상 우리에게 유용할까 유용하지 않을까? 유용하지 않아. 우리 지구 탄생한 지 얼마 정도 됐어? 46억 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반감기 자체가 492억이래. 그럼 지금 이미 한 번 반감기도 안 일어났다는 거겠지. 깡깡 뭔가 물론 수치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계산을 하면 알 수는 있겠다만 실제로 엄청 유용한 값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거만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까? 칼륨 40칼륨은 40아르곤으로 변형되는데 반감기가 한 13억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는 질소로 바뀌는데 5730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는 것. 요 두 개 정도는 기억하자. 알겠지? 얘도 기억할까? 네. 7억 년. 7억 년? 얘만 일단 알자. 얘. 5730년은 탄소에서 질소가 바뀌는 것. 그리고 우라늄에서 납으로 바뀌는 것은 한 7억 년. 몰라, 자꾸 욕심이 생겨.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5730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머리에 여유가 날 때 하나씩 기억하자. 알겠지?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절대연령 활용. 그래서 이런 절대연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옛날에 과거에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파악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탄생한 시기라든지 혹은 공룡이 언제 멸종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 반감기가 엄청 긴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이제 연구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반대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짧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이가 좀 젊은 애들을 연구할 때 유리하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한 46억 년 전에 돌덩이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측정하는데 얘 반감기가 5730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미 얘는 다 붕괴되고 자원소밖에 안 남아있겠죠. 유용하지가 않지.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그런 원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끝이야. 절대연령. 사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쉽지만 이거를 머릿속으로 아까 그래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절대연령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절대연령, 뭐를 함유한 광물이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함유한 광물이나 암석 속에 들어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 뭐를 알면? 반감기를 알면 절대연령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반감기란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지층의 상대 연령. 지층이나 암석의 뭐와? 이거 나 저번에도 했었는데. 그치, 빈칸 뚫린 거 잘못 들렸다고.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념 정리. 절대 연령은 암석의 생성 시기 그리고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 여기서 방사성 동위원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기 때문에 반감기를 이용해서 얘들의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문제에서는 졸리지? 요즘에서 옛날에는 좀 쉽게 내려고 반감기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문제를 내냐면 반감기로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4분의 3이 되는 지점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내. 나 궁금한 거 있어. 너네한테 물어볼게. 만약에 어떤 원소의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그러면 반감기가 1억 년인데 어떤 문제를 낼까? 그러면 모원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네. 시간이. 에? 아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2분의 1이라고.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억년이라는 거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누가 화가 났어? 이게 무원소야. 무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면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자원소로 절반이 변했어. 요게 얼마라고?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1억 년이 걸렸다 쳐. 그러면 자원소가 (2.5개만큼이) 바뀐 거야. 이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일까요? 하면 안 돼. 아니, 저 바로 틀렸어요. 안 된다고. 그치? 이걸 보고서 지금 얘의 절반만큼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를 5천만 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봤던 그래프 기억나 안 나? 그래프 보면 이게 지금 보면은 그치? 1차 함수가 아니잖아. 얘는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5개 바뀌었을 때 1억 년이니까 2.5개 바뀌었을 때는 2.5억 년이겠네? 아 맞아 나 지금 왜 이래? 0.5. 이거 편집 1학년 바뀌었을 때 5개 나 모르는 거야 진짜? 5개 바뀌었을 때 1학년이니까 2.5개 바뀌었을 때 0.5억 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낚는 문제가 작년 수능 완성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작년에 수능 완성하면서 또 했었던 거기서 낚는 문제들을 또 쭉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너네한테 한번 풀게 만들어줘야겠다.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지. 그리고 같이 풀 거야. 걱정하지 마. 수능 완성 같이 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점. 절대 연령은 여기서 끝. 어떡할까? 다시 10분인데. 9분 남았어.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가야 된다고? 아니. 소개 좀. 요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가보자. 허석의 종류? 해봐라. 자 가보자. 잠시만. 지질시대 9분이 있는데? 아니, 지시는 9분 전까지 큰일 났네. 전까지 하자고?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네, 진짜요? 아니 뭐 일단 해봐. 일단 근데 저 20분에 가야 되는데. 20분에 가야 되고 그럼 영상 봐. 재밌잖아. 야 20분에 가야 되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없어? 그럼 나 그냥 미친 척하고 한다. 와 대박. 오. 이거 진짜 완전 절대 안 헤어져. 근데 같이 하면 우리 너무 즐겁게 외울 수 있어. 어때? 저도 같이 외우고 싶은데. 영상 보고 너 너무 즐겁다며. 우리가 너 이름 열심히 외쳐줄게. 알겠지? 시연아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줄게. 사무실에서. 할까? 일단 해볼게.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서는 일단 화석의 종류, 기본적으로 표준화석과 시사화석 두 개를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구분 기준과 단위들 살펴볼 테고, 마지막 완전 핵심이죠. 지질시대 기후를 본 다음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이 두 가지가 사실 완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앞에 두 개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 나 너무 즐거워 지금. 일단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지구 탄생이 아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요 기간들을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근데 이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엄청 46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얘를 우리가 잘게 쪼개서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생물계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혹은 기후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이런 변화를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분 기준은 고생물 화석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
여기서 일단 고생물들이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가, 고생물은 옛날에 살던 생물들을 고생물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생물들을 살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대에 살았던 화석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 시대 동안 살았던 고생물의 유해라든지 혹은 활동 흔적도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벌레가 기어간 흔적, 벌레가 이제 뭐 이렇게 뭐 파간 흔적, 이런 거, 땅굴을 판 흔적, 이런 것들도 화석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뭐 그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 화석이지. 공룡 발자국 화석이잖아. 어? 몰랐어? 네. 아니 혹시 이 영상의 풍성을 위해서 리액션 그냥 해준 거야? 활동 흔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생흔화석이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왜 기억하냐면 내 임용고시 볼 때 이 문제가 나와서 생흔화석. 그래서 이런 활동 흔적도 화석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유해나 활동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돼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어.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화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층 속에 붙인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화 작용이라는 거, 되게 별거 없는 작용이지.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생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물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뭐 뼈라든지 줄기라든지 껍데기라든지 이런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오랫동안 모양이 유지되고 보존이 되겠죠. 두 번째로 빠르게 매몰돼야 돼. 얘들이 만약에 매몰된 채로 미생물에 의해서 천천히 매몰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이미 다 분해가 돼버리면 걔는 화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매몰돼야 된다라는 특징인데, 이것도 그냥 재미로 알아도. 알겠지? 이게 좀 중요한데, 화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딱 특정한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화석, 얘를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의 환경을 지시해주는 화석, 그것을 무슨 화석이라고 하게? 오, 잘하는데. 시상 화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표준 화석은 특정한 시기를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딱 일정 기간에만 번성했다가 빠르게 살았다, 빠르게 돼줘야 되는 거야. 뭔지 알았어? 위험했어? 빠르게 살다 빠르게 돼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지층의 생성 시기를 확인하고 지질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표준 화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준 화석의 조건, 빠르게 살다 빠르게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짧은 생존 기간이 일단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를 알려준 애들이면 최대한 널리 분포하면 널리 분포할수록 좋겠죠. 두 번째는 넓은 분포 면적. 세 번째는 최대한 많은 애들이 있었어야지 이때 당시에 어떤 화석이었네? 어떤 시기였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짧은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나머지 넓은 분포 면적과 많은 개체수, 이런 것들이 표준 화석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게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할 때 우리 주구장창 볼 거니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고 그냥 일단 넘어가자고. 알겠지? 삼엽충은 알지 이거? 나 얼마 전에 너네 유튜버 중에 그 해수인 TV라고 알아? 아, 해수인 TV가 아닌가? 그 맨날 회 떠먹고 막, 해수인 TV 맞나? 회 떠먹고 맨날 가재 같은 거 잡아먹고 게로 막 양념게장, 근데 간장게장 이런 거 담아먹는 그런 나 이상한 거 먹는 몰라?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느 나라더라? 어느 나라 바다 엄청 깊은 곳에 사는 바다 바퀴벌레를 잡아서 먹는 영상을 봤어.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이제 고생대에 산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모나이트는 약간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긴, 달팽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암모나이트. 내가 맨날 애들한테 암모나이트 할 때마다 너네 그거 알아? 포켓몬스터의 수륙챙이? 수륙체이? 수륙챙이 몰라? 배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는 애가 알지? 수륙챙이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그래서 암모나이트, 수륙챙이처럼 생긴 암모나이트. 그리고 화폐석은 좀 이렇게 생겼어요. 화폐석.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다. 두 번째, 시상 화석은 환경을 지시해주는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과거에 이 생물이 살던 시기에 환경을 추정 가능하게 해준 애들이 바로 시상 화석. 얘네들은 환경을 지시해준다고 했으니까 생존 기간은 사실상 길면 좋아. 오랫동안 살면서 그냥 내가 이 화석이 어느 지역에 발견된다 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이 화석이 발견되니까 얘는 좀 따뜻한
어떤 지역이었구나. 혹은 뭐 얕은 물밑 쪽에 있는 살던 서식하던 이런 애들이 보면 여기는 약간 물이 찰랑찰랑 있는 곳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습한 곳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생존 기간은 길되 대신 환경을 지시해 주려면 분포 면적이 굉장히 적어야겠죠.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것이 굉장히 시상화석의 조건으로서 유리하니까 좁은 분포 면적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변화에 민감할 때 굉장히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호 그리고 고사리 이런 애들. 얘는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이 환경은 따뜻한 바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고사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습한 곳에서 잘 살거든. 그래서 얘도 육지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상화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시대의 구분 두둥. 일단 지질시대는 크게 누대로 나눌 수 있어요. 누대, 대, 기 순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혹은 뭐 이런 것들 시기를 특정 지어주는 이런 애들이 바로 표준 화석이었으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표준 화석을 기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그 구분 기준이 바로 누대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하는 그 중생대 할 때 대, 그리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할 때 그 기 써서 누대가 가장 큰 단위, 그 다음이 대, 그 다음이 기로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더라. 누대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선캄브리아 시기 기억나? 만재 기억나? 성캄브리아 시기는 언제까지를 성캄브리아 시기라고 얘기를 하게? 500 처음부터 캄브리아 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또 알려줄게. 이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암기 방식인데, 너네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는 기준 어떻게 기억해? 고생대 신생. 그거 어떻게 기억해? 2억 5천만 년 전. 그냥 외워. 그냥 외워? 06. 이건 나도 이제 대학교 가서 친구한테 배운 건데,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게 6, 2, 5예요. 너무 슬프다. 6, 2, 5에 5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6,500만 년 전까지는 신생대.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까지는 중생대. 5억 5천만 년 전까지는 고생대. 5억 5천만 년 전부터 그 아래는 선캄브리아 시대. 나 이렇게 판서 이상하게 해도 돼? 의식한다, 의식해 또. 6,500만 년 신생대. 다시. 얘만 6,500이고 나머지는 2.5억 년, 5.5억 년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 얘는 좀 디테일하게 가면 5,400만 년이죠. 5억 4천만 년 전이죠. 그래서 625만 기억하면 사실 이것은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성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누대로 나눕니다.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시생누대는 시작됐다 그래서 시생누대라고 생각해. 시작된 시기가 시생누대. 알겠지? 시생누대, 그 다음이 원생누대, 그리고 그 다음이 현생누대. 지금 현재 요 시대를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성캄브리아 시기는 두 가지 누대로 나눌 수 있어. 무슨 누대, 무슨 누대?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생대부터 다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누대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생누대는 생명이 시작된 시대라서 시생누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때는 단세포 생물이 주로 활발하게 존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생누대는 원시적인 생물이 살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다세포 생물이 많이 살았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현생누대는 눈에 보이는, 보일 현자, 그치? 눈에 보이는 생물이 살던 시대라고 얘기해서 이름을 시원현 이렇게 붙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누대 기억했어?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는 어느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현생누대는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있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 것이 바로 현생누대라는 것. 시생누대는 생명이 시작된 시대. 주로 어떤 생물? 단세포 생물. 원생누대는 원시적인 생물이 살던 시대. 어떤 생물? 다세포 생물이 살았던 시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누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 단위로 넘어온다면 대라고 하는 것은 현생누대로 따졌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다. 고생대는 보통 하등동물 그리고 뭐 원시, 어류, 양서류 이런 게 살던 애들이고요. 이건 조금 이따 같이 외울 테니까 그냥 가볍게 봐. 중생대는 웬만해서 거대한 파충류 그리고 암모나이트, 거대 파충류. 그 중생대 가장 자 시연한테 인사 안녕. 너가 봐야 될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야. 중생대는 주로 공룡이 많이 살던 시기죠. 그쵸? 그쵸? 중생대. 신생대는 현존 생물들과 비슷한 생물의 화석이 선출되는 시대가 바로 신생대다. 기라고 하는 것은 대를 조금 더 세분화한 단위인데 고생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가 있고요. 중생대는 3가지, 신생대도 3가지가 있다.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외우라 그랬게? 카모실, 대석패. 다시 뭐라고? 카모실, 대석패. 고생대의 기는 총 6개, 캄, 오실, 대석, 패가 있다. 캄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까먹으면 안 돼. 카모실, 대석패, 카모실, 대석패. 뭐라고? 카모실, 대석패 기억하시고요. 중생대는 트쥐백이야. 뭐라고? 트쥐백. 트는 트라이아스기. 쥐는 쉽죠? 쥐라기. 백도 백악기. 이렇게 3개 트쥐백이 있다는 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건 좀 외우기가 애매해. 어떻게 외울까? 팔내사? 왜냐면 제3기랑 또 헷갈리거든. 제3기였나 제4기였나 뭐 이런 거. 니팔 4개?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러면 4기가 먼저인지 네오기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파라고 내 바꿨다 생각하고. 안 돼. 그럼 너무 어려워. 팔내사. 입에 붙어? 잘 안 붙지 않아? 팔내사. 아니 매네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뭐야? 나라 이름. 그치. 팔레스타인. 이상한데? 그냥 팔내사라고 외워 그냥. 팔내사. 팔이 4개인 4기씨. 나쁘지 않네. 팔이 4개인 사기신. 다시 이거 잠깐 안 보여줄 테니까 기억해봐. 네. 아니 아직 나 안 물어봤어. 성캄브리아 시대는 무슨 누대와 무슨 누대로 나뉠까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누가 먼저야? 시생누대. 그 다음이 원생누대. 시생누대랑 원생누대 나누는 기준 어느 정도게? 대략? 5억 5천만 년 전이에요. 아니 그건 그거는 고생대랑 성캄브리아가 5억 5천이고 아까 안 알려줬어. 한 25억 년 정도? 25억 년이에요. 25억 년 정도 기준으로 시생누대가 46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 정도까지, 그리고 25억 년 전에서 5억 5천만 년 전까지가 원생누대. 이렇게 기억하면 돼. 25. 그럼 이거네. 62525네. 62525. 그치? 62525. 62525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대로 간다. 대. 고생대 기. 캄. 오. 실. 대. 석. 패. 캄브리아기. 오. 오르도비스기. 위험하다 지금. 실. 도망가지 마라. 실루리아기. 대. 대본기. 석탄기. 우찬이만 패? 패름기. 카모실 대석패. 중생대는 트쥐백. 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그러면 대망의 신생대. 그래서 팔 뭐냐고. 팔레오기.
내오기. 그 다음은 재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외웠지?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그리고 내가 나눠주는 백지복습에도 이미 있어. 어? 아니야, 여기 있어. 저희 지난 시간에 받았어요. 받았지? 아, 그래서 나한테 없구나. 지난 시간에 받은 거 보면 내가 이거 일부러 뭔가를 많이 안 줬거든? 진짜예요? 원소별 반감기 내가 3개나 적어놨어. 헐. 우라늄. 235 우라늄, 40 칼륨, 14C 이렇게. 14C 얼마였게? 네? 5730년. 나쁘지 않은데. 141억. 456원인가? 412원. 다음은 고기 후 연구 방법을 할 건데 조금 쉬다 할까? 한 3분만? 가야 돼? 아, 여기까지만 할까? 왜냐면 여기부터 좀 빡세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시연님도 갖고 너무 아쉽다. 진짜 더 하고 싶었는데 지구가 끝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그만둘 거야? 끝냈어야 했는데. 끝낼 수 있었는데 다 해도 상관없다는 애들이 있어. 근데 다음 일정이 있으면서 아, 그래? 가야 돼? 오래 끌면 좀 알겠어. 그러면 왜냐면 고기 후 연구 방법에서 또 내가 설명할 것이 있거든. 제가 또 예스. 빙하 시춤을 할 때 그치 산소 동위원 소비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기 단위까지 완벽하게 외워오는 걸로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네가 기는 그냥 술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벌써 다 이뤘어. 벌써 다 외웠겠지 이미? 이미 와서 했겠지? 그치 우찬? 친구들은 다 외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 외우기다. 알겠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대 지질시대의 기후 기가 없나 봐. 할게요. 야 그럼 복습만 잠깐 하고 가자. 어때? 예. 이렇게 애원하는 나 오늘 영상에 나 되게 찌질하게 담기겠는데. 보면 절대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의 나이를 수치화한 것을 절대연령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절대연령을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점점 붕괴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원소가 딱 50%의 비율이 될 때 이때 당시의 시기를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반감기와 절대연령 이거 백지복습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절대연령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라는 것. 화석의 종류는 크게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 무슨 화석? 표준화석. 표준화석의 조건. 생존 시간이 짧아야 되고 분포는 넓게 분포하면 좋다. 두 번째 시성화석은 뭘 지시해준다? 환경을 지시해준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생존 기간은 긴데 좁은 영역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지질시대 구분 기준 가장 큰 단위가 누대, 그 다음이 대, 그 다음이 기. 성컴브리안 시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시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 때는 주로 어떤 세포 생물? 단세포. 원생누대 때는 다세포 생물이 주로 살았다라는 거.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무슨 누대라고 얘기를 해?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서 고생대는 기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고생대의 기, 카모실, 대석패, 캄, 뿌리아기, 오, 루비스기, 실, 루리아기, 대, 본기, 석, 탄기, 폐, 음기. 그러면 중생대는 트지백트, 라스기, 쥐, 백, 신생대, 팔내사, 팔레오기. 그 다음은 내우기, 그 다음은 제사기까지. 오늘은 여기서 끝. 박수. 오늘 너무 짧다. 사실 뭔가 한 게 없어. 초반에 열심히 이거 카메라 의식하다가 시간 다 가고 막 말 더듬다가 시간 다 가고. 오늘 내가 없었어도 너네 혼자서 할 수 있었을 거야. 똑같이 먹을래. 너네 혹시 얼마 전에도 떡꼬치 먹었어? 변화.
만재랑 제가 아 먹었었어? 완전 맛있더라고요. 아 그랬어? 만재가 안 먹어봤다길래 어. 제가 꼬셨거든요. 얘가 중독됐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맛있어. 시연아 미안 우리 많이 안 했어. 안녕 다들 시연이에게 인사. 안녕. 흐뭇해하겠군.